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78회 FAT 2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T 2급 슬라이드 쇼가 어디 있습니까? 봐야죠. 자, 이렇게 놓자. FAT 2급 78회는 벌써 작년이 됐네요. 24년 12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출제됐던 문제죠. 여러분들은 올해 2025년 처음 2월 달에 시험이 있죠. 22일 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 기출 문제들을 정리해서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첫 번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FAT 그냥 회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뭐 취업도 있으실 거고 자격증 취득도 있으실 거고 등등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회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요 재무 상태표의 요 계정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그 보충 학습 자료로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이 사전 지식으로 요걸 사용하는지 보시게 되면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익구분하고 여기 재무상태표, 이거 손익계산서의 우리 구분 형태거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 포함은 지금 FAT 2급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지 FAT 1급이라든지 또 수업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파악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계를 처음 배우시면서 우리 이론에서 여기 내용들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만이 요 내용을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문제 1번은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전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뭐 아시는 것과 같이 재무제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무제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무제표. 우선 재무제표의 뜻을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제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재무제표의 종류를 얘기하지 재무제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 한번 들어보면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있겠죠. 여기 재무제표 할 때 이 앞에 있는 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산, 재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거고요. 무는 업무, 일이란 뜻이야. 그래서 재무라는 말뜻은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란 뜻이에요. 재산과 관련된 일 또는 업무. 우리가 보통 흔히 회사의 용어로 쓴다면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여기 제자는 여러가지 제자예요. 한자어로 여러가지 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표에는 종류로서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라고 배우셨죠. 재무상태표의 키워드는 일정 시점이에요. 보통 이 일정 시점은 기말인 경우가 많아요. 즉 12월 31일 12월 법인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냥 대표적인 용어로 일정 시점에서 그 날짜의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렇게 배우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얘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의 그 재산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내는 표라는 얘기죠. 여기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일정 시점, 얘는 일정 기간이란 동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죠.
현금 흐름표. 네 번째로는 자본 변동표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석.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의 종류를 얘기하게 되면 다섯 가지의 재무제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서 이 다섯 가지 재무제표는요, 보통 외관법인,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요,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에서 또는 자격시험에서 주로 만들 것들, 작성하는 것들은요, 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회사의 재산상태의 변동사항들을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재무제표인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만들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들이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고요. 이게 여러분이 FAT 2급이 됐던 FAT 1급이 됐던 TAT 2급, TAT 1급 대부분의 여러분의 시험 문제는 요게 두 가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의 질문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FAT 2급이라고 하면 주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재무상태표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회계는 그 용어들을, 즉 계정들을 회사의 그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 써야 되는 용어들, 계정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란 얘기죠. 그래서 FAT 2급에서는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그 계정들을 주로 물어보게 되겠고요. FAT 1급 가게 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연결관계를 주로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두고 준비하셔야 될 것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재무제표, 이 다섯 가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기본 과정이 있어요. 그 기본 과정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업 실체의 과정,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래서 얘가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그랬죠.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란 뜻이에요. 이런 과정 하에서 이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하게 외우실 때 제가 이렇게 많이 표시해 드리죠. 기업 실체의 과정. 두 번째로는 계속기업.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해 두세요 라고 말씀을 해 드린단 말이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여기서 등등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기업회계의 이론은요, 재무회계에 대한 이론은 급수는 달라질지라도 내용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FAT 2급, 1급 정도에서는 요 기업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 무엇인지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주로 물어보는 항목들인데 단답식이 된 식으로 간단하잖아요. 세 개 중에서 아닌 거,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 속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찾으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TAT 2급은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또는 예를 들어주고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보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완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되게 길어져요. 왜? 위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써놓든지 아니면 여기 기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여러 가지로 보기 길게 나열해 놓고 찾으라는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FAT 2급 또는 FAT 1급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내용들을 갖다가 복습하실 때 시험 22일이니까 2월 20일이니까 좀 시간 여유가 많이 있죠. 지금 배우실 때 그 단계에서 배워 놓으셔야 될 것들 잘
배워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 기본과정까지는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 가정 중에서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기업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또 요걸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알아두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수업 시간 때는 다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우선 기업 실체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 실체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근데 우리가 이런 인격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우리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인권설에 의해서 인격체로서 우리가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격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개인, 우리 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 이 개인이 내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도 지구상에 똑같은 법인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인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그 법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이 회사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즉 법으로 인격이 부여된 인격체가 돈을 벌게 되면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 실체의 가정, 이 말뜻은 이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으로 인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 회사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사장, 회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주는 개인이잖아요. 그죠? 이 소유주, 개인과 법인, 법으로 인격이 부여된 법인은 별개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주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기준에서 우리가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도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몇 년 있다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으로서 인격이 부여되게 되면 언제 이 법인이 없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크다란 이상이 없는 한 이 회사는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랍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배우셨을 때 내용연수가 5년, 7년, 무형자산 같은 경우 20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회사가 20년 동안 계속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본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가정에서 이 회사에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는 한 이 회사는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는 이 가정 때문에 건물들의 뭐 내용연수라든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풀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또 이런 설명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기본적으로 바탕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럼 여기 설명드린 내용을 근간으로 해보게 되면 요거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설명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회계 이론 문제에서 흔하게 어떤 회계, 여러분이 FAT 2급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계가 됐든 간에 뭐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도 일반 모든 회계 시험 문제에서 이론에서 아주 많이 물어보는 문제란 얘기죠.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되는 거래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 증가. 이 회계상의 거래 중에서 여기 거래 요소가 이런 결합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도 하나 높아심에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 결합 관계라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분계라는 그 개념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를 보면 분계는 하는데 오래전에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결합 관계가 뭔지를 몰라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회계 2급 회계 원리에서 막 배웠던 거래의 8요소라고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거래 8요소에 의한 이 결합 관계는요, 거래 8요소에 의한 결합 관계는 이런 분계를 여러분이 회계에서 회계상의 거래를 계정으로 기록하기 전 단계인 분계를 알려주기 위한,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의 기정 항목들이고요. 대변에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성 요소를 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총계정원장의 모양대로 이런 거 배우셨죠?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여기는 자산, 그죠? 여기는 자산이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차변에, 대변에는 뭐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여기는 부채, 그 다음에 밑에는 자본, 이렇게 배우셨죠. 우리 보통 재무상태표의 그 구성 요소의 차변과 대변의 자기자리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산은 자기자리가 차변이에요. 그러면 증가라는 뜻이고,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이 자기자리예요. 자기자리였을 때 자기자리에 기록이 되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셨겠죠? 여기 자산은 차변이 자산이 돼 있으면 증가,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 여기 자기자리면 증가, 자기자리가 아닌 곳에 기록이 되면 그건 감소를 뜻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의 비용이 차변의 자리고요, 자기자리가, 그 다음에 대변이 수익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의 규정은 증가라는 말이라든지 감소라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비용은 발생이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채가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은 증가, 감소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비용, 수익 계정은 발생 또는 반대로 쓰여지게 되면은 이는 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결산하면서 그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잔액들이 제로, 즉 초기화돼서 제로로 다 소멸되게 돼요. 그래야지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비용, 수익 이렇게 해서 또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들은 그 잔액들이 그 다음해로 다 이월되기 때문에 증가, 감소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거를 갖다가 여기 안 써져 있어서 잊어버리는 경우 또는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자산이 차변에 기록되면 증가이고 대변에 기록되면은 감소라고 말씀드렸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차변에 기록이 되면은 비용이 발생한 것이지만, 비용이 대변에 기록되게 되면은 우리 결산 정리상 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비용이 대변으로 쓰이게 되면 비용이 그 금액만큼 소멸한다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차변 대변에 기록되면 발생하는 것이고요. 수익 계정이 반대인 차변에 기록되게 되면 수익이 소멸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는 수익이 차변에 기록되면 그 금액만큼 소멸한다는 개념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전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결합 관계는 익숙하지가 않고 분계가 익숙해요.
그래서 요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을 정확히 다 암기를 하셔야지만이 이것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번 보기 같은 경우 상품 10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우선 상품이라는 계정은 대변에 판매가 됐으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상품 매출.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그걸 외상으로 했으니까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고 못 받은 돈은 뭐라고 배웠냐면 외상매출금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 그 유동자산의 그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계정이죠. 자산이 증가했다. 근데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라 그랬는데 여긴 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해당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럼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거는 종업원 급여 3만원을 갖다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여기는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 생길 것이고, 그죠?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현금은 자산 계정인데 대변에 쓰이면 자산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결합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1년간 차입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이 증가하겠죠. 보통예금으로 1000만원 들어왔을 테니까요. 근데 그 돈 들어온 이유가 뭐였었어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돈을 1년간 빌렸다 그러면 우린 계정 뭐라고 배웠냐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자산이, 보통예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는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부채가 증가했다. 그러면 결합관계에서 자산의 차변이 자산의 증가와 부채 증가, 회상의 거래는 세 번째 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정과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금방 이해하면 문제 읽어보고서 부채가 나온 거 고르면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요 두 개 있기 때문에 고르기도 쉽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단기 차입금 500만원하고 그 이자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갚는 거잖아요, 얘는.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감소했다.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는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감소했을 때는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이자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자, 비용 두 가지가 나올 것이고,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지금 이제 FAT 이거 처음 배우실 때는 이 내용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회계 배우면서 지금 또 가리키면서도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일 회계가 어려운 급수가 2급 처음 기초 들어왔을 때 하고요, 1급 TAT 1급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AT 자격증 시험 준비하신다면 최고 그 급수인 1급이 제일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FAT 2급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처음 배우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 당연해요. 근데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그게 베이스가 돼서 또 그 다음 단계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2번 문제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뭔가 내용을 봤더니요. 다음은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보통 건물 그러면은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은 목적 자체가 사용 목적이란 말이죠.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산 것들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유형자산, 즉 사용 목적이란 용어로도 가끔 문제에서 물어보고요. 영업용으로 뭘 샀다 또는 업무용으로 뭘 샀다, 이건 다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앞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의 종류예요.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뭐 처음 기초 때만 암기하시면 얘는 주구장창 써먹고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셔도 어떤 다른 자격시험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에서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기장치,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형자산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종류를 물어보는 것은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당되는 것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죠. 요거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FAT 2급 기초과정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 부대비용 발생하는 걸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지금 나온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유형자산을 배우셨을 때 건물에서 건물 구입금액은 1,000,000원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는 취득원가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 구입시 중개수수료가 나와있죠. 이 구입시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구입할 때 중개수수료도 건물에다가 포함시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 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금액, 지금 요 과정, 취득 과정은요,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아직 사용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 단계에 발생한 내용들을 우리는 부대비용이라고 부르고, 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의 가격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고 배우셨단 말이죠. 그죠? 여기 취득세만 나왔고 등록세는 안 나왔는데 등록세도 여기 들어가요. 보통 취득록세라고 그러거든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야 돼요.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건물 취득 후라고 되어 있죠. 건물 취득 후 납부한 화재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취득 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배우시겠지만은 유형자산은 이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와 사용 과정에서의 내용, 그다음에 처분 과정의 내용, 이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어떤 시험 문제에서 간에 어떤 급수가 됐든 간에 이 시험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이 자격시험은 실무 업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회사에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걸 증거로 해서 여러분을 채용할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대로 사용된단 말이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물 취득 후 이 말뜻은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사용 과정. 취득 과정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이외에 뭐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즉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취득 부대비용, 여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취득원가를 계상해야 될 금액은 1,000,000원에다가 20만원, 50만원, 1,07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1070만 원이 돼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내용 과정들은 이제 나중에도 FAT 1과 할 거 없이 계속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학습도 더 하셔야 될 것이고요. 배우고 또 익히셔야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러죠. 차변 개정 과목이라니까 분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사무실에서 여기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사무실에서 사용? 그럼 사용 목적이잖아요. 사용 목적일 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용 목적, 영업용, 업무용 이런 말로 사용한다 그랬죠. 이는 유형 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유형 자산에서 다음 어떤 거를 기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용하고 있던 책상은 장부금액으로 처분하고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것도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여러분이 잘 틀리거나 또 헷갈릴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책상을 우리는 계정으로 쓴다면 사용하던 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유형자산의 종류가 뭐뭐 있었어요? 복습. 유형자산에서는 첫 번째 토지, 두 번째로는 건물, 세 번째로는 차량, 운반구, 네 번째로는 비품, 다섯 번째로는 기계장치.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하고 있던 책상은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 비품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비품이 차변에 쓰여져야 돼요? 대변에 쓰여져야 돼요? 얘를 팔았다고 했으니까 있었던 그 비품이 대변으로 그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자산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켜주는 대변으로 비품 이렇게 써주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차변 개정 과목을 물어봤어요.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FAT 2급이나 1급에서 헷갈리는 게 약속어음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어음 그러면 이거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 받을 어음은 어느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랬었냐면 받을 어음은 우리 회사에 FAT 2급에서는 우리가 상품을 다루니까 상품 또는 나중에 배울 제품을 판매하고 얘를 어음으로 받았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계정이 받을 어음이에요. 받았을 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상품을 사오고 원재료를 사오고 어음을 지급했다면 걔는 지급 어음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실제 상품을 사갖고 오거나 원재료를 사갖고 오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어음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받을어음이나 이 지급어음 계정은요 우리가 회사의 우리 회사의 그죠? 종목. 우리 회사의 주 종목을 팔았을 때, 즉 상품하고 제품이에요. 이런 거를 팔거나 샀을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어음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계정이에요. 자, 근데 지금 주 종목이 아니라 즉 상품이나 제품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그 책상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비품류죠. 비품이라든지 또는 우리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팔 수도 있잖아요. 또 뭐도 팔 수 있어요. 아까 이용자사에 있었던 토지도 팔 수 있을 거고, 그죠? 건물도 팔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팔고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음을
어음을 받았다. 이럴 때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얘가 여러분들한테 기초과정에서 배울 때는 잘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써야 돼요. 어음을 받았을 때도. 돈을 못 받았다고 할 때도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수금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의 주 종목, 우리가 판매의 주 종목을 파느냐, 그 이외의 것을 파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을 것, 줄 것, 쓰는 용어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계정을 갖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 미수금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받으러 온 문제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택한단 말이죠. 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인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옴이라고 쓴다. 이게 워낙 강렬하게 갖고서는 어음 얘기만 나오면 어음 받았을 때 받으러옴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팔고서 돈을 어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외상으로 했던 어음을 받았던 상품 이외의 것들은 다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반대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우리가 비품이나 차량운반구, 토지건물 이런 것들을 사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면 그 반대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결합관계 얘기했었죠.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한 거고, 비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한 거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결합관계로 표시하는 거예요. 조금 3번 문제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 겸 같이 한번 복습하시라고 써놔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사업용 이렇게 나왔죠. 사업용, 영업용, 업무용, 또 사용목적, 토지,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처분에 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이번엔 대변 개정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지금 FAT 2급에서는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 알고 계시는 게 무지 기초 단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대로 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 처분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박대리가 3천만 원의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매 계약이라는 말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 아닌 거 배운 적 앞에서 있으시죠? 회계상 거래만 우리는 기록해요. 그죠? 근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우리 주문했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주문, 계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문, 계약, 뭐 등등. 자, 이렇게 여기서 나왔던 계약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즉, 돈 주고받고 한 게 아닌 얘기죠.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회사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기는 것만 거래로 본다는 얘기죠. 회사의 재산 상태가 증가하고 감소한 것이 회계상의 거래예요. 근데 주문했다고 계약했다고 우리 회사의 재산이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아요.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체결하고 거기에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현금을 받았으면 우리 회사에 현금이 300만 원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 계약금에 대한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맞아요. 요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 현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의 분계로 따지면 차변의 현금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고 돈을 잡았으니, 그러면 계약금을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써요? 토지라고 쓰나요? 아니죠. 토지는 넘겨주는 게 아니라 돈 아직 다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얘는 선수금, 부채로 선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기존 과목이 다음 중 어떤 거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규정을 여기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급수가 지나갈수록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될 것이고 누적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FAT 2급, 이건 아주 기초 과정이죠. 이 자격증 갖고는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FAT 1급,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셔야지 취업 가능성이 조금 열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약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TET 2급, TET 2급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주로 많이 다루시게 되는 급여라는 것도 다루시게 될 거고, 연말 정산이라는 것도 다루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회계 1급에서는,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배우는 거고요. 실무 업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실무는 TET 2급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시간 꾸준히 투자하셔가지고서 이 두 개는 반드시 따고 있으셔야지만이 취업하기가 그나마 저희 면접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FAT 2급 배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지금 처음이라서 그래요. 요 다음 단계 꾸준히 작정하고 배우시게 되면 뭐 공부하시는 저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을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개월만 준비하시면 TET2급까지 거의 다 취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습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전망도 좋아요. 여기는 또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것저것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전문 직종이니까 여러분들 전문 직종 취업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전 평생 거의 이쪽에만 했었기 때문에 회계, 세무, 재무 쪽만 했기 때문에 제 딸들한테도 그렇지만 추천해 줄 만한 충분한 직종이 됩니다.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진입장벽도 높고요. 쉽지가 않죠. 누구든지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높다.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계속 취득하셔가지고서 원하는 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는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6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또 개정 과목 물어보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거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이게 바로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예요.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이 무형자산을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으며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걸, 그걸 통제하고 있다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되는 건데 얘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비화폐성 자산 반대인 개념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뭐 FAT 2급에서 나올 용어의 문제는 아닌데,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 뭐 TET 2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 많아요. 여기 비화폐성 자산의 반대가 화폐성 자산이거든요. 화폐성 자산.
화폐성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폐성 자산은요, 그 금액에 변동이 되질 않아요. 자, 외상 매출금 우리가 받을 게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3개월, 4개월 지난다고 해서 20,000원, 30,000원으로 금액이 변동이 되느냐? 변동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는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반해서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은 이 금액이 변동이 돼요. 일정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여기 무형자산, 여기서 나오는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산업재산권 안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여러분 눈에 많이 익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무형자산은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해드린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서 종류를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무형자산에 대한 요 내용들을 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FAT 1급의 무형자산 설명해 놓은 그 파트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한 20분 정도 들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으네요. 여기 설명들 제가 쭉 다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 그럼 여기서 건물은 유형자산이고,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자산이고, 매출채권도 우리 여기 뭐죠? 당좌자산이고 매출채권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특허권, 여기 있네요. 특허권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무형자산은 요겁니다. 그리고 요거 부분적으로라도 꼭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손익계산서 일부이다. 당기 발생 비용을 반영한 후 가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가가 뭔가 봤더니 영업이익이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음 페이지에서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요거를 암기하고 계셔야 될 거고,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요기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매출 총이익이 지금 20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매출액과 매출원가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인 매출 총이익이 여기 지금 200만원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에서 뭐만 빼면 돼요? 이 판관비를 빼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금액이 영업이익인데, 당기 발생 비용을 갖다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알려줬어요. 급여, 수도광열비, 이자 비용, 대손상각비, 세금과 공과, 외환차손 이렇게 6가지의 계정 과목을 주고, 이 문제는 이 비용들이 여기 지금 제시된 비용들이 바로 판관비에 해당되는 게 얼마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용 중에는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기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용 문제 중에서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지 판관비에 해당되는지 이거 구분하는 게 FAT 1급까지도 가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거랍니다. 판관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약자로 우리가 회사를 하는 목적,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장사하기 때문에 사업을 경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인데, 직원들 채용 목적이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급여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사장님 혼자서 다 일을 못하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면서 채용해서 더 많은 수입을 또는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채운 거잖아요. 즉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판관비는 뭐다?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과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구분하시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 용어를 판관비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급여는 대표적으로 영업과 관련이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요. 수도광열비도 장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또는 건물에서 쓰는 것들 당연히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자 비용은요, 이자 비용은 돈을 빌려온 대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갚고 그게 우리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돈을 빌려온 대가의 그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비용이라는 얘기죠. 영업 외의 비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매출 채권 또는 채권을 갖다가 받지 못해서 그 비용 처리하는 걸 대손상각비라는데, 우리가 상품을 팔고 거래처가 파산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았는데 그 못 받은 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출 채권 자체가 우리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손상각비도 판관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장사를 안 했더라면 돈 띄어먹힐 일이 없었겠죠. 그죠?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업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거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 판관비예요. 구분하시라고 빨간색으로도 강조를 해놨습니다.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등등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죠. 아주 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정이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급여,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급여 내야 되겠죠. 직원들한테 나가는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나가는 접대비, 거래처 다니면서 쓰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외환차손, 환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외환차손이라고 부르는데, 환율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우리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외환차손도 우리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손익구분과 여기 판관비, 영업의 비용은 주로 FAT 1급에서 더 많이 물어보게 될 계정들이에요. 자, 요걸 다 빼게 되면, 금액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70만원, 75만원, 83만원이네요. 그죠? 83만원을 빼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되죠? 80, 써놓을게요. 지금 영업 관련 비용의 합계 금액은 83만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에서 83만원 빼면 117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맞나? 꼭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다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117만원이 여기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 잘 꼭 구분하시죠. 여기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딱 보고서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오케이? 손익구분은 얘는 당기순위까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7번 설명 마무리하고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팔 번 문제는 다음의 오류가 단기 매출원가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 보기에서 기말 재고자산은 12만으로 써놨대요. 그런데 정확한 기말 재고 금액이 10만원이었대요. 그건 잘못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를 보시고서 기말 재고자산 그 금액이 뭐하고 관련이 있는지, 매출원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기말 재고자산 그러면 상품 총계정원장에 상품 계정에서 여기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오류가 난 금액, 기말 재고 자산이 12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금액은 제가 임의로 쓴 건데 상관없이, 기초 재고는 20만원, 단기 매입액은 30만원, 두 개 더하면 50만원이죠. 50만원에서 기말 재고 있는 거 12만원 빼주니까 매출원가는 38만원이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놨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어디 들어가요? 여기 손익 또 나오죠. 매출원가는 여기에 38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에요. 요 계정을 통해서 총계정원장에서 상품 계정의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손익구분 매출원가에 이렇게 계산 금액을 반영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오류고 정확한 금액은 12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말재고가 감소하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하겠죠. 그죠? 매출원가가 지금 38만원인 줄 알았는데 기말재고가 변하니까 이렇게 40만원으로 돼서 이 40만원이 여기로 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매출원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오류가 매출원가에 당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원가는 지금 이 금액이 원래는 4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38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그 결과 재무지표에 어떤 영향을 줘요? 여기 매출원가는 과대평가된 거예요? 과소평가된 거예요? 금액이 이만큼 되어야 되는데 이만큼 됐으니까 과소평가가 됐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소가 돼요. 기록된 금액이 매출원가 과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여기 매출원가 금액이 40만원이 돼야 되는데 비용이 2만원만큼 줄었으니까, 그죠? 이익은 2만원만큼이 늘어났겠죠. 또 이익은 2만원만큼 과대평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좀 해드릴 테니까 미리 외워놓으실 수 있으면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매출원가라고 되어 있죠.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 우리가 흔히 상품 매출이라고 얘기하는 이 매출은 수익 계정이에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손익구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이 용어로 기록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 명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판관비는 비용 계정이에요. 영업이익도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그 금액을 영업이익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쓰는 것이지 별도로 영업이익이라고 쓰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계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이거는 수익 계정이고요. 영업의 비용, 이건 비용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론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에요.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이고요. 당기순이익,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 것이지 이거 당기순이익이라고 기록하는 계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지금 여기 매출원가는 제가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당기순이익은 이익인데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한다. 이거 반비례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비용과 이익은 반비례 관계예요. 비용과 수익은 반비례 관계죠. 근데 여기 비용과 수익 이렇게 반비례 관계인 것과 뭐 수익 또는 뭐 이익이라고 같이 이렇게요. 또는 이익. 그 다음에 자본, 자산이라고 할게요. 자본. 얘네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익이 과대평가되면 자산도 과대평가되고 자본도 과대평가되고 법인세 비용도 과대평가가 돼요. 그 반비례 관계에 비용은 과소평가된다는 얘기죠. 즉 이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고 이하고 얘는 다 비례 관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회계 FAT 1급 정도 배울 때 또 그때는 이거 자세하게 여기 재고자산 할 때 요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여기가 과대가 됐다면 여기는 무조건 과소가 돼야 돼요. 이런 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매출원가가 과대됐다, 당기순이익은 과소, 그렇죠? 요게 되든지 또는 과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과소 과대 이건 되죠. 답은 여러분이 요거 계정이 비용 계정인지 이익 계정인지 요거만 알고 계셔도 답은 둘 중에 하나로 택하실 수 있는 거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이거 택하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신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는 이렇게 해드리고 요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네요. 되셨죠? 자, 8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또 나오죠. 자,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여기는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니까 상품이 되겠네요. 그죠? 기업의 판매, 이 판매 활동, 관리 활동, 이익서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까 이거를 정확한 명칭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요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쓰냐, 판관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이라고 나왔죠.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이 판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비용 아니라 그랬죠. 단기매매증권, 이거 우리 장사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상품 판매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급여,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판관비.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그죠? 요거 구분할지 아니냐고 또 물어보고 있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요, 회계 배우면서 FAT 2급, FAT 1급, 또 일부 TET 2급 배우시는 분들조차도 제일 까탈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파트가 결산 정리사항이에요. 결산 정리사항에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문제 풀기 전에 이 결산 정리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여러분 편의에 맞게끔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거는요, 회계 담당자가 회사에서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계정들에 대해서,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프로그램을 배웠을 때는 우리 보통 수동결산, 자동결산이라는 용어 배우셨죠. 바로 지금 시험 문제 대부분은 이렇게 이론 시험 문제에서는 수동결산에 대해서 일반연표 입력에다가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하시는 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산정리사항에서 어떤 계정들을 해줘야 된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그나마 지금 이해하기 쉽게 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산정리사항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재무상태표의 계정 중에 기말자산이 있죠. 기말재고,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기말재고, 얘가 무조건 넘버원 1번이에요. 조금 전에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말재고 나왔었죠. 기말재고가 재무상태표에서 계정 중에서 재고자산 1번. 그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에 대한 추계 1, 2, 3, 4번은요 주로 얘는 자동결산에서 결산자료 입력 파트에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칸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자동분기를 누르게 되면 끝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자동결산에 대한 항목이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실무 파트에서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차변, 대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게 현금과부족. 이것도 기말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금과부족은 가계정이에요. 즉 결산 이후에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이라서 결산할 때 반드시 차익을 없애 주어야 되는 계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평가, 이것도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으신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평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로 FA D급이나 1급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얘일 것이고요. 손익계산서 계정에서요, 손익의 이연, 성급비용자산이라든지 선수수익이라고 쓰는 계정들 있죠. 요거, 그다음에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부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모품비, 특히나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라서 시험 문제 많은 부분 급수 불문하고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얘는 실무 업무에서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결산 때가 되면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계정들에 대한 이런 결산 정리 사항들을 정리를 실제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시험 문제 자격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파트는 중요한 파트라서 여러분들한테 요 설명해 놓은 파트 제가 저기 밑에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배우실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습하실 때 요거 정확히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다 그러는데 한 번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다음 자격 시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구분한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미자 들어간 거, 미지급 이자. 우리는 지금 결산할 때 발생 주의로 우리가 재무회계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주의라고 하면 미지급 이자 있죠. 지급을 해야 될 이자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죠. 차변에 이자가 발생했다? 그럼 이자 수익이겠어요? 이자 비용이겠어요? 이자 비용이 차변에 발생할 것이고, 대변에다가 우리는 미지급 이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12월 31일 기준에 대해서 그 돈을 지급했던 지급하지 못했던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그 해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조건 해주셔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계산해 줘야 된다고 보셨었죠. 차입금 상환 이런 거 있었나요? 차입금 상환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결산정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입금 상환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조금 전에 여기 설명해 드렸던 결산 정리사항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정리만 해드린 것이고요. 한 번에 여러분이 FAT 배우신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일 어렵다고 이거 찍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배울 수 있을 때 잘 익혀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FAT 7달 때 다음 자격증을 취득할 때 많이 헷갈려지신단 말이죠. 미리 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2025년에 들어서 오늘 처음 여기 기출문제를 갖다가 그냥 풀어드렸고, 첫 번째 녹화였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실무 파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첫 번째 시험이 2월 22일 날 있나요? 맞나? 2월 20일 세 번째 시험이 좀 여유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차근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